안녕하십니까. 수업디자인연구소, 그 다음에 보드게임 교육연구의 보이다 대표 박광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보드게임의 구조에 대해서, 리터러스를 위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을 수업에 활용하든지 또 수업 보드게임을 만들 때에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즉, 한마디로 리터러시를 할 수 있어야 이 보드게임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드게임의 주요한 문법에 대해서 그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몇 가지 강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게임은 한마디로 놀이는 아이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되게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보여지는 것들 또 학교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일부일 수 있는데요. 놀이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게임할 때 아이들의 어떤 자유로운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놀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를 할 때 주의할 점은 그 교사나 학부모가 너무 많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EBS 놀이의 반란에서는 이것을 가짜 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또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개발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또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쓴 호이징가의 그 놀이의 특성을 가지고 저희 수업 보드게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새겨봤습니다. 호이징가는 본인의 그 책 호모 루덴스를 통해서 놀이는 첫 번째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탈일상성 그리고 독립된 세계 속에서 놀이는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성, 즉 현실과 그 모방을 통해서 그 종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인간은 어떤 문명을 통해서 놀이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 또한 먼저 본질적인 놀이를 통해서 이 문명이나 이 윤리나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라고 그런 호이징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가지 특징을 수업 보드게임의 특징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발성은 교사가 주도해서는 안 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보드게임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탈일상성에서는 기존 수업과 다른 아주 새롭고 아이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이 게임 스테이지가 되고 또 학생이 게이머, 교사가 게임 마스터가 되어서 이 교실 자체가 새로운 독립된 세계, 게임을 구현하기 위한 가상의 세계가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이 수업 보드게임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개발이 이루어지며 성장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업 보드게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전 강의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보드게임을 만들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수업 보드게임을 만들지만 게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게임으로 담기 어려운 구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억지로 게임을 만들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다음 교구 형태를 만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구가 옳다, 뭐 게임이 옳다 이렇게 뭐 둘 중에 하나가 옳다라고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어떤 경우에는 게임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수업은 게임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수업은 그냥 교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구와 게임의 그 장단점을 잘 분석해 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의 수업을 교구로 만들 것인지 수업 보조제를 아니면 게임으로 만들 것인지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구든 게임이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량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 보드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많은 게임들도 접해보시고 그 역량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첫 번째 강의의 주요 핵심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보드게임의 어떤 그런 구조에 대해서 또 보드게임을 이해하는 리터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연구회를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가 수업 디자인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 보드게임 교육연구회 보이다에도 소속되어 있는데요. 저희 모임의 어떤 철학을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또 왜 저희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됐고, 이렇게 강좌를 열게 되었는지, 또 왜 수업 보드게임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단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름이 보이다고요. 저희 학교 국어선생님이 이름을 정해주셨습니다. 보드게임으로 이웃과 다 함께, 그 다음에 보드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이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또 온라인 게임 등으로 우리 학생들이든 어른이든 다 그 단말기만 보고 있는 세상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 보드게임은 서로 얼굴을 보며 할 수 있는 대면 게임이라는 면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이웃들이 보이고, 또 친구들이 보이고, 또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이고, 학생들이 보이고, 어떤 이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을 좀 키우고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희가 2015년 7월 3일, 그러니까 한 4년이 되어 가네요. 첫 모임을 이렇게 가졌고요. 저희 회원들은 교사, 학부모들이 주로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시는데, 저희가 이 지역에서 저희가 속해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마찬가지로 이 부모님들도 이 보드게임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함께 좀 자녀들과 학생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 연구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 종교를 또 표방하지는 않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냥 지인들을 오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관심 있는 그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모를 좀 모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방학 때는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셔가지고 한 1년에 그래도 한 정모를 9번에서 10번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분당 수지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서울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잘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오픈 모임, 또 정회원 모임. 오픈 모임은 누구나 올 수 있고요. 정회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회원들만 올 수 있는 모임이 있고, 또 우리 그 강의하시는,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연수하는 것처럼 저희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2년 전인가요? 우리 밑에 4층에 조은교사운동 4층 그때는 이제 6층 이 훌륭한 연수원이 없었을 때 이 4층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했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 겨울에 또 여름에 기독교사 대회 때 연수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가서도 또 교회에서도 원하시면 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임이기도 하고요. 오픈 모임 중에 열린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분당에 있는 그 샘물기독학교 강당에서 저희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버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로 어머님들이 자녀랑 어떤 보드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모임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족들의 문화에 이렇게 그 보드게임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님들이 오시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확실히 아버님들이 오셔서 보드게임의 재미를 배워가시고 또 보드게임을 또 즐기고 가시면 이 가족들의 어떤 문화가 바뀌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모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모임이 끝나면 늘 한두 번씩 아버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신세계가 열렸다. 주말에 자녀들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가 이제 함께 뭔가 얼굴을 맞아보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게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 가족들의 어떤 가족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이다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참 큰 보람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회원 제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이거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강의를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지역, 또 여러분들의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학교, 교회에서 이런 모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만드는 팁으로서 저희 정회원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월 1만 원의 회비를 내는 정회원 제도가 있고요. 지금까지 한 200여 개의 게임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거를 이제 강사진들하고 또 정회원들한테 50%의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개 정도 또 처분했고 또 구매했고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 한 150개 정도의 게임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구매한 거는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이 좀 지역 모임이 생기시면 이렇게 회비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정도면 한 월 2만 원, 뭐 한 10명 정도 모이면 월 10,000원 정도 해서 매달 1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새로운 게임을 사시고 구매하시고 또 그 게임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또 소속되어 있는 멤버십들이 서로 빌려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게임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게임 자체를 보관할 데도 없고요. 또 계속 새로운 게임을 산다는 것은 또 재정적으로 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강사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게임을 구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게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정회원 제도는 좀 저희가 원하시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항상 저희 뭐 보이다나 이 연수원을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이런 모임을 만드시면 저희가 이 정회원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또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이다 생태계 프로젝트 저희 강사 선생님들하고 도대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많은 동호회, 보드게임 동호회 모임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뭐 다른 데서 보드게임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이다는 이런 좀 나름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철학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참 이 보드게임을 소개하면서 이 부모님들의 요청이기도 했고, 대화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은 뭐 수업을 하든지 학급 운영을 하든지 간에 이 보드게임이 참 좋은 도구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과정, 또 소통하는 교실, 이것이 저희 모임의 가장 첫 번째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드게임은 대면 미디어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실 안에서 또 수업을 통해서 보드게임 소개하다 보면 아이의 학교의 놀이문화가 바뀌게 돼요. 아이들이 지금도 일반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보드게임을 몇 가지 알려주면 아이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그 짬을 이용해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즐겁게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이제 스마트폰만 갖고 있는 그런 놀이문화가 대면 미디어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 중심의 교육 개발. 저희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게임도 소개하지만 이런 연수를 통해서 수업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만의 그런 학습 주제를 담은 또 학습 내용을 컨텐츠를 담은 그런 보드게임 만드는 것도 저희가 같이 돕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나 교회나 지역에서 이런 모임이 생기게 되겠죠. 몇 분이 의견이 이제 합해지면 이제 보이다 올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커뮤니티에서 보드게임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시 대화하는 과정, 소통하는 교실이 생기고 이 선순환 구조가 이르게 되죠. 이것이 저희 보이다가 꿈꾸는 생태계 프로젝트입니다. 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좀 어떤 것이든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연락 주시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또 지역에 이런 보드게임 커뮤니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어떤 동백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들이 이제 보드게임을 좀 배우시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연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보드게임의 재미를 먼저 선생님들이 깨우치신 거죠. 네. 네, 같은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예, 어떤 연락이 왔냐면, 선생님들이 가시고 나서, 저희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다. 예. 요 사진도, 보니까 제가 연수 사진이 아니고, 요 연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저희가 없더라도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사진을 보내주셨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울의 저쪽 송파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희가 연수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컨설팅도 해드리고 팁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목동에 있는 한 교회 전사님이신데, 전사님이 주일날 아이들 예배 끝나고 본인 집을 개방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스플렌더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있는 분이 전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로 놀이를 한다고 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보드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아이는 여전히 스마트폰 쓰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대면 미디어, 아이들과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확산시키는데 보이다의 철학과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보이다 생태계를 설명해 드렸고요. 언제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이런 보드게임 모임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를 하다 보면 사실 많이 하게 되면 8시간짜리 연수도 해요. 하루 종일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2시간, 또 3시간, 4시간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론 강의를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제가 이제 많이 하고 나면 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어떤 보드게임 사야 되냐? 또 어떤 보드게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업에서 필요하냐? 그럼 저희가 이제 강의 안에 수업 주제별로 또 저학년, 고학년, 초등, 중고등 이렇게 나눠서 추천 보드게임을 리스트를 해드린 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 리스트는 또 저희가 이제 강사진들이 선별을 했지만 또 보드게임을 하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 소개하기 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드게임은 선생님들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선생님들이 직접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하시고 매장에도 가보시고 또 박람회도 참여하시면서 이런 보드게임들이 있네. 이런 보드게임은 어디에 내가 적용할 수 있겠다.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알아보셔야, 발품을 좀 팔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드게임을 선별할 때에 이 보드게임은 어떤 면에서 필요하구나. 이 보드게임은 이런 쪽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드게임의 한마디로 이제 문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그 문법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그것을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드게임 리터러시, 또 게이미피케이션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이제 설명드릴 건데, 오늘 보드게임 리터러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보드게임의 3요소를 제가 설명하면서 보드게임을 좀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론 강의라서 조금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면 보드게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크게는 저희가 게임을 이해해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게임이 뭔지, 또 놀이가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오늘 게임 리터러시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수업 보드게임을 구성할 때 이제 디자인 싱킹 개념을 좀 도입해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보드게임을 제작하는 것들을 마지막에 같이 피드백도 하고, 또 프로토타입을 계속 테스트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게임. 제 영상인데요. 블리자드라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에서 나온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좀 다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드게임도 이제 게임의 일종이니까 온라인 게임 중에서 어떤 게임이 인기를 끌었다. 어떤 게임이 상당히 오랜 시간, 스타크래프트가 나온 지가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글쎄요, 한 20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네. 이 오랜 시간까지 많은 세대를 통해서 인기받는 게임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하자면 이 게임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리터러시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게임은 밸런스, 즉 균형이 참 잘 맞춰진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 테란 종족이나 저그나 프로토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게임 플레이 해야 되거든요. 자, 이 게임 선택된 캐릭터마다, 진영마다, 유닛이 다 다르고요. 또 어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그는 생명체, 딱 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개체가 늘어나는 생명체 같잖아요. 실제로, 상당히 개체 번식이 빠르고요. 유닛이 상당히 빨리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프로토스는,
약간 좀 외계인처럼 보이시죠? 개체 수는 작지만 상당히 강합니다. 예, 방어막, EP인가요? 하여튼 방어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도 있고요. 한 개체가 상당히 강한 유닛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하지만 다수의 개체, 힘이 강하지만 소수의 개체, 이런 어떤 변화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지만, 실제 게임할 때는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대등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테란 종족은 이제 인간이죠. 인간은 뭐 개체 번식이 빠르지도 않고 또 이 외계인처럼 되게 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이 좋습니다. 예,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밀리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 테란 종족은 계속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저그나 프로토스 못지않게 강력한 유닛을 만들고 강력한 전술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밸런스인데요. 초반에는 이 스타크래프트가 밸런스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그가 상당히 강했던 때가 있었고 또 프로토스가 상당히 우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밸런스가 안 맞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계속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스타크래프트2는 어떤 종족을 선택하든지 본인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 상당히 대등한 어떤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게임으로 얘기하면 균형이 잘 잡혔다는 뜻이고요. 개발자들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밸런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보드게임 만드는 거에 입문을 하게 되면 일단 게임 자체가 이제 굴러가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되게 아주 황당하게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을 때, 머릿속에서는 뭔가 게임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가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거의 뭐 플레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정말 너무 안 맞았을 때 일어난 일이 있고요. 또 로직이나 그런 것들이 오류가 생겨서 뭔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 차근차근 돌아가서 로직이 잘 돌아가고 로직들이 모여서 메커니즘을 이제 형성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여러 차례 테스트와 수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거칠게 표현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밸런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 말하기도 합니다. 네, 롤이라는 게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수많은 캐릭터가 대등하게 자기가 어떤 전술을 쓰냐에 따라서, 다른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당히, 밸런스가 잘 잡힌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리자드의 게임에 또 오버워치, 요즘 좀 뜸하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캐릭터가 되게 다양한데, 어떤 전술에 따라서 대등한, 그러니까 캐릭터마다의 어떤 밸런싱 작업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오늘 이제 게임 리터러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좀 게임을 이해하고 수업 보드 게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리터러시라는 말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실 뭐 문학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언어를 제대로 쓰고 읽고 해독할 수 아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하죠. 자, 그러면 보드게임 리터러시는 뭐냐? 보드게임 만들고 즐기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드게임의 시중에 있는 보드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소비의 행동에 불과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이거는 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만들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여러분들이 좀 룰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이 게임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히 게임을 소비하는 거에서 넘어서 리터러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리터러시 어려운 말 아니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뭔가 분석해보고 또 즐기면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거 좀 내가 좀 다르게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다 이 보드게임 리터러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게임 리터러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이 정의가 다 2010년도에 내려진 정의예요. 첫 번째는 이동현 씨가 낸 정의가 우리 한국 저술가가 쓴 정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릭 짐머만이라는 그 해외의 저술가가 쓴 이 게임에 대한 게임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정의인데요. 자, 게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네, 혹은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게임 절제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고 게임 리터러시를 설명하고 있어요. 뭔가 좀 한국적 상황하고 좀 맞지 않나요? 왜냐면 이 에릭 짐머만의 정의를 좀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좀 그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자, 같은 해에 쓰여진 이 에릭 지머만의 책에서는 게임 텍스트만이 아니라 게임과 게이머의 관계, 게임 세계와 실제 세계의 관계, 게임을 통한 인간과 사회의 관계로 주목하는 것이 리터러시라고, 게임 리터러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동현 씨의 그 정의는 좀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이 게임의 어떤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의 위험성을 좀 뭐랄까요? 그걸 보호하기 위한,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의를 내리는 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에릭 지머만의 정의는 이 게임이 갖고 있는 좀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외부로 표출될 수 있는 게임의 효과들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의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리터러시 작업은 첫 번째 이동현 씨의 이 정의보다는 에릭 지머만의 이 게임 리터러시의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제 강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과 게임 텍스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게임과 게이머의 관계, 그 다음에 게임 세계와 실제 세계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주목하는 것까지 저희 보드게임 리터러시 이 강의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 3요소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 어디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학부 때 건축을 전공했는데 이 건축의 3요소의 구조에 따라 맞춰서 제 이론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조금 따분한 작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문법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요소의 문법을 제가 소개를 드릴 테니까 그 문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좀 즐기고 분석하고 읽는 능력들을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축물 보이시죠? 이 건축은 이제 다리인데요. 이걸 현수 규조라고 합니다. 현수. 뭔가 줄이 이제 끌어당기는 힘으로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이 현수 구조는 이 거미줄에서 나왔어요. 네. 거미가 그 자기의 거미줄을 쏴서 뭔가 힘을 좀 지탱하고 있는 모습. 거미 다리 이렇게 보시죠? 교각은 거미의 다리를 상징하고 이 뭔가 이 거미줄이 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모습에서 이 현수 구조가 나왔습니다. 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네, 이거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자, 이 모양새를 보시면 어느 자연 생태계에서 왔을까요? 어떤 동물 맞죠? 네, 거기에서 이제 디자인이 왔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구조를 건축 공법에서는 쉘 구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조개 껍데기의 디자인에서 이 구조가 나왔어요. 조개는 상당히 연약한 살을 갖고 있지만 단단한 조개 껍데기가 이 살을 잘 보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건축을 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 건축의 3요소를 위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능과 구조와 미인데요. 기능은 이게 오페라 하우스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 구조는 그것을 기능을 구현할 때의 그 건축물이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미인데요. 아름답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구조와 기능과 미, 이 세 가지가 건축의 3요소인데 그 3요소가 어느 것도 치우치지 않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건축물이 나오면 이 건축에서는 좋은 건축물, 상당히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건축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 자연 디자인에서 이런 건축물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이제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본인의 책에서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건축의 원리를 통해서 보드게임의 문법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인데요. 한마디로 이 게임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네. 먼저 재미를 얻을 수 있어야겠죠. 네. 보드게임, 수업이기 전에 이건 게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재미를 얻어야 되고요. 또 게임을 통해서 대면 미디어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테마, 수학적 테마이냐, 언어적 테마이냐, 아니면 이것이 질이냐,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런 이슈를 다루고 있느냐, 어떤 테마를 형성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교육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내가 이 수업 보드게임을 왜 만드느냐, 그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미적인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 있죠. 보드게임에는 그림이 있고 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형체를 다, 통상적으로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뭐, 보드판이 컴포넌트이죠. 그 다음에 주사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말이라고 하는 그 미풀이 또 컴포넌트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뭐 단순해 보이지만, 특히 이제 보드판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 즉 그림을 얼마나 이 게임의 테마에 맞게 잘 그렸냐에 따라서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게임의 어떤 테마와 구조가 이 디자인, 즉 이 미적인 시각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연결이 되어지고 또 균형이 잡혔을 때에 그때 이 게임은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이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미적인 거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기능, 그 다음에 구조를 세워야 되고요. 이 미적인 부분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사실 이제 우리, 뭐 개발자에게도 되게 힘든 일이고요. 또 여러분들 이제 수업 보드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이 구조는 이제 이 보드게임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 로직이나 메커니즘, 알고리즘,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들이 이거는 어떤 알고리즘과 어떤 메커니즘이 섞여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실 수 있어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훈련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조만 또 세웠다 해가지고 게임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테스트와 밸런스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게임들은 어떻게 보면 게임 진행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무런 감동을 못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돌아가는 거네. 그냥 뭐 옛날 그냥 뭐 말주사위 놀이 같은 거네. 뭐 윷놀이랑 크게 다를 바 없네. 예, 그걸 넘어서야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수업 보드게임은 그냥 뭐 상용화되는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재미도 없는데 그냥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잘할 거다.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업 보드게임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게임의 요소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게임의 메커니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미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능인데요. 자, 팬데믹이라는 협력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협력 게임 장르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자, 팬데믹은 인류가 이 바이러스로 멸망 직전 단계 때 울리는 경보예요. 네. 세계 방역 기구에서 이제 뭔가 이 바이러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이제 위험 신호를 보내는데 이 팬데믹은 맨 마지막 경고, 즉 인류가 이제 곧 종말할 수도 있다. 그런 위기 단계다라는 것이 바로 팬데믹이라는 그런 기호입니다. 자, 이 게임은 이제 지구에 전 세계가 아주 심각한 4개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감염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각자 뭐 과학자, 위생병, 또 뭐 정치인, 전략가, 또 건축가, 네, 그런 역할을 맡아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플레이어들끼리 같이 협업하면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협력 게임은 1등을 가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공동의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요. 그 공동의 미션을 같이 플레이어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협력 게임 장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뭐랄까요? 교육성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1시간 정도 아이들이 교사 없이 그냥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그 실행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예, 1시간 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서로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이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 협력 게임이 갖고 있는 매력이 상당히 큰데요.
자, 이 보드판은 그 세계 지도가 있어요. 이 카드도 이렇게 있는 도시 카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 그 세계 지리에 어떤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남미, 북미 있는 도시 제가 헷갈릴 때가 좀 있었거든요. 또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주요 도시들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게임 하다 보면 주요 도시들이 어디에 어느 대륙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예, 여기 지금 서울 보이시나요? 서울, 도쿄, 오사카, 타이페이, 아시아권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위치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게 좀 알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그 보드 게임의 기능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오늘 디스크 행동 유형을 왜 가져왔냐면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게임하다 보면 그 아이를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 아이가 어떤 성향이다. 특히 어떤 보드게임이라는 행위를 할 때 어떤 행동 유형인지가 이 디스크 행동 유형의 어떤 4가지 유형들이 게임을 하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물론 게임을 통해서 어떤 유형이라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간단한 디스크 유형 검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한 다음에, 게임을 하고,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게임에 대한 어떤 하는 방식이나 또 행동이나 그런 걸 언어나 또 어떤 그 게임을 어떻게 주도하는지 그런 걸 보면 그 행동 유형, 디스크하고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도형은 상당히 아이들이 적극적이죠. 네, 적극적이어서 본인이 이 게임의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해요. 물론 1등을 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1등을 못하더라도 어쨌거나 게임의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D형이고요. 이 I형은 상당히 지능적이에요. 그래서 두세 수를 좀 더 생각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도형보다는 사고형 친구들이 게임을 좀 많이 이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면서,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거의 게임은 주도형 친구들이 분위기를 말도 많이 하고 행동도 크게 하지만, 실제로 1등이나 또 핵심적인 어떤 그런 전략들은 이 사고형 친구들이 많이 하고요. 안정형 친구들은 사실 게임하는 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면 뭔가 자기의 선택이 어떤 어떤 선택으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신주형도 마찬가지인데 이 2가지 유형은 조금 구분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 신주형 친구는 플레이 자체가 좀 힘들어요. 되게 느리게 행동하고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런 그 행동 유형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 보드게임의 구조에서는 교육적인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죠. 첫 번째 요소인 기능에서는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얻게 해줄 것이냐, 재미를 줄 것이냐, 어떤 테마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교사 입장에서 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할 것이냐, 그런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수업 보드게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할 것인지, 즉 수업이라고 하면 학습 목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학습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분명한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적인 것이 마지막에 제가 고려해야 되는 건데, 이 구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미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중에 여러분 딕싯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보드게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아시죠? 예, 딕싯. 딕싯은 라틴어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자, 근데 뭘 말하냐면 수많은 그림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 본인이 6장을 들고 어떤 단어나 연상되는 문장을 내려오면서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뭐가 느껴진다, 뭐가 연상된다. 그것을 보이지 않게 놓고 다른 친구들도 그 똑같은 주제어에 대해서 카드를 놓은 다음에 섞어서 이 주제어를 낸 사람의 카드가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98%가 99.9%가 그림이죠, 그림. 이건 그림 갖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룰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90% 이상은 거의 그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은 처음에는 그 미술 치료 목적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요. 프랑스에 있는 한 정신과 의사가
어떤 치료 목적으로 그림 해석을 통해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미술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 크로도왑이라는 미대생에게 이제 처음 이 그림을 의뢰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본 보드게임 관계자가 보드게임 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거는 보드게임으로 만들어도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게임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리즈 그린 마리 크로도왑은 이 딕시를 통해서 일약 엄청 유명한 일러스트가 됐죠. 제가 몇 년 전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를 갔었는데 거기 현대미술을 주로 전시하잖아요. 거기 기념품 샵에 이 마리 크로도왑이 그린 이 딕시 카드를 엽서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예술의 뭐 게임을 넘어서 예술까지도 또 예술 넘어서 상업성까지도 그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이 딕시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크기가 너무 달라진다. 게임의 어떤 몰입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마리 크로도왑 말고 다른 또 일러스트가 그린 겁니다. 이 딕시시 지금 시리즈가 7개, 8개, 9개? 하여튼 그 정도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리 크로도왑 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가들이, 일러스트 작가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딕시 카드의 특징은, 상당히 이제 그림을 보고 해석한 사람들이 아주 이중적인, 그러니까 반대의 어떤 가치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카드의 그림은 평온한 것 같은데, 아주 평화스럽고 평온한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보면 좀 불안감을 조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배신과 배반에 대한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그림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해석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게 이 딕시 카드가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그림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가 이 게임의 거의 뭐 99%라고 해도 저는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적인 요소가 이 게임의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자, 티켓 투 라이드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도 상당히 유명한 게임이고 한 14년, 15년 됐을까요? 10주년판이 한 4, 5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특별히 제가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첫 번째 오리지널 판은 미국 지도에서 미국 철도를 놓으면서 누가 더 많이 도시와 도시의 철도를 연결하면서 승점을 많이 내느냐,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차를 표현하는 그 컴포넌트가 그 대륙의 어떤 기차 라인, 기차 노선을 표현하는 그 보드판이 상당히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이 게임의 어떤 그 일러스트와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도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1시간 동안 그냥 제 간섭 없이 수업을 이거는 뭐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임들은 이제 동아리나 학급 운영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죠. 네. 아이들이 보드판을 두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 아이들만의 세상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유럽판이죠. 예, 유럽 지도의 철도 사업자가 되어서 이 유럽 지도를 계속 몰입하면서 유럽이라는 세계 속에서 좀 살고 있는 거죠. 게임하는 동안에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유럽판이기도 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기차 컴포넌트가 있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이 게임이 유명해져서 이제 영국 지도판도 있고요. 뭐 독일판, 네덜란드판, 뭐 아시아판까지 나와서 상당히 많은 그런 지도 버전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티켓 투 라이드 회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이 한국 그 게이머가 공모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어떤 맵으로 차기 제품을 만들 것인지 공모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공모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소스를 본인의 블로그에 다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티켓 투 라이드 한반도 맵 하면 이 자료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대형 출력해가지고 한번 플레이도 해봤습니다. 예, 개성, 평양, 서울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 아이들 남북한의 지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나 그런 평화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티켓 투 라이드의 컴포넌트는 그러니까 미적인 부분만 본다면
보드판하고 이 열차 컴포넌트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주로 요 시각으로 계속 게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뭐 바둑돌이나 그것이 아니라 실제 열차 모양을 색깔별도 다르게 해가지고 실제 지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게임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하나도 어떻게 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잘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사실 제가 본론은 여기입니다. 이 티켓토라이드 10주년판이 있어요. 네, 10주년 기념판인데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일반판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10주년판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보이다 회원 한 분이 이거를 직구로 구매하셨어요. 아마 제 기억에 배송비 포함해서 한 20만 원 가까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제품이 했을 때 저희가 없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다 같이 모였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기억나시나요? 열차 컴포넌트가 열차 모양인데 그냥 색깔만 조금씩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종의 열차가 다 디자인이 다릅니다. 네, 예, 다 다르죠. 여기는 잘 모르겠고요. 서커스 기차, 석탄 나르는 기차, 종류로 이거는 석유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주년 기념판에는 기차 종류마다, 색깔마다 이렇게 완전 다른 형태로 컴포넌트를 구성을 했어요. 심지어, 네, 이 서커스 기차는 이 기린까지도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저희 회원이 이걸 반품시켰잖아요. 왜냐면, 기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이 이거를 반품을 시키고 다시 몇 주를 기다려서 다시 게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저라도 아마 반품시켰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가 주는 우리 게이머들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자, 10주년판의 플레이 모습 볼게요. 네, 여러분 사진으로 봐서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정말 다릅니다. 일반판과 이 컴포넌트판, 그러니까 10주년 기념판으로 하는 게임은 몰입도가 상당히 달라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반판 10주년판입니다. 네, 10주년판이 더 컴포넌트가 몰입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게임하는 분들이 10주년판으로 할 때 더 깊게 게임의 매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나 이 보드판이 갖고 있는 그런 미적인 요소가 게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펄데이시라는 게임을 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펄데이스는 고태윤이라는 저희 한국 보드게임 개발자가 만든 게임입니다. 상당히 자랑스러운 친구인데요. 이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지금은 저는 성장을 못하고 있지만 이 친구는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드게임 작가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명을 아마 고요한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 안 했을 때 갑자기 이 게임이 나왔어요. 제가 그 친구를 못 본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군대에 있는 친구 이름으로 게임이 나왔네? 근데 제가 게임을 딱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놀랐을까요? 네, 이 펄데이스는 컴포넌트가 종이나 나무가 아니라 천입니다. 천. 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천, 굳이 가장 뭐가 가깝냐면요, 안경 닦을 때 아주 부드러운 천 있잖아요. 네, 그 천을 컴포넌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실제로 세계 보드게임 박람회에서 이 게임이 초반에 아주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제대했을 때 이제 제대하자마자 이렇게 해외여행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만나서 태훈아, 너 얼마 받았냐? 초판 인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작가한테 주는, 그랬더니 자기가 한 달 정도 해외여행 하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기존에 없던 컴포넌트죠. 예, 천으로 게임을 만든다는 것들을 기존에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천을 통해서 이 게임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카드에 요리가 나와 있고 그 요리 3가지, 여기 지금 3가지 요리인데요. 이 3가지 요리만 나오도록 천을 접어서 3가지 요리만 상단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 게임의 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을 계속 만져야 되고요. 자, 만져서 이렇게 4가지 요리에 4가지 천을 접어서 같은 요리만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 뭔가 컴포넌트를 접는다? 예, 물론 종이를 접는 개념이 있었지만 카드를 접으면 계속 망가지게 되죠. 하지만 천은 언제든 접었다 다시 펴도 그 상태잖아요. 자, 그것을 활용해서 이 접는 어떤 그런 행동하는 게임의 어떤 장르를 이 고태현 작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컴포넌트, 여러분들 일상 속에는, 야, 이런 것도 컴포넌트가, 게임 컴포넌트가 될 수 있을까? 네,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고태현 작가의 그런 고등학교 때 모습의 이야기를 좀 하면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그 친구가 저희 개발자 모임에 올 때마다 상당히 기괴한, 제가 정말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었어요. 그런 창의적인 힘이 이런 컴포넌트의 제약을 넘어서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의성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구조인데요. 잠깐 숨을 돌리시고, 예. 선생님들이 이제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되게 난감해 하시죠. 네. 바로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는 게임을 많이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동적으로 선생님들이 계속 뭐뭐 게임 추천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어떤 게임이 있는지 온라인도 검색하시고, 요즘은 그 게임을 소개하는 동영상들이 유튜브나 포토사이트에 무궁무진합니다. 예, 신작 게임 나오면 뭐 한 1, 2주 만에 리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한국이 지금 보드게임 산업이 상당히 중흥기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 그 보드게임을 구매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런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돈도 많이 투자하셔서 적어도 수업 보드게임 만든다고 하면 한 100개 정도의 게임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구조. 오늘 딱 두 가지 핵심적인 것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 구조에 대한 더 좀 자세한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크래프트 사전을 가져왔습니다. 예, 균형, 밸런스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2인부터 4인까지 할 수 있는데 숫자가 0부터 10일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커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0일까지 12개, 조커까지 13개, 검정색 하나, 백색 하나. 그래서 총 26개의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 예,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게임을 하시게 되면 이 컴포넌트 구성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누가 룰을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0부터 10일까지의 타일이 있고요. 색깔마다 조커 타일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13개가 있고 총 26개가 있구나. 예, 그러면 4명이 이걸 나눠 가졌을 때 몇 개 남는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0부터 10일까지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0부터 10일까지 놓으면, 우리는 10이라는 숫자하고 이 게임하고 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부터 10일이 아니라 0부터 10일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어떤 교단이죠. 교단 교육국에서 이제 출애굽기, 성서에 보면 10가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본인의 백성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엑소더스, 출애굽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소재로 이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이제 아이들이 좀 외우거나 10가지 재앙을 좀 이해하는 게임을 좀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메커니즘을 활용할까 하다가, 갑자기 이 다빈치 코드가 생겨났어요. 자, 1부터 10일까지지만 0부터 10일인데 0 빼고 11 빼고 그럼 가운데 10개가 남죠. 네. 그럼 0과 11은 다른 걸로 배치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사건 하나,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의 사건 하나. 그다음에 조커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십자가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이 어디고서나 이 십자가를 놓을 수 있다라는 어떤 룰로 제가 바꿨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메커니즘만 있고 사실 테마는 없는 게임이에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게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상 전략 게임입니다. 테마가 없는 게임이에요. 저는 거기에 출애굽이라는 테마만 넣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악종, 메뚜기. 이게 10가지 재앙의 어떤 하나의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다 그림을 넣었습니다. 예, 구글 이미지에 상업성과 상관없는 그런 사진을 넣었고요. 제가 상업적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1, 2, 3, 4, 5, 6, 7, 8, 90 순서대로 놓고요. 이 조커는 어디나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이전의 사건, 이후의 사건을 넣어가지고 흰색 13개의
어떤 테마를 제가 입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초상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테마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들을 잘 보시면 거기에 테마만 입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마, 즉 수업 주제, 그 수업 보드게임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어서 뭐 이렇게 상용화 시켜서 판매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다빈치 코드가 갖고 있는 룰인데요. 여러분 기존에 이미지나 영상이나 그런 것들 교육 목적으로 쓰는 거, 그런 거 위법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테마를 바꿔서 테마를 입혀서 교육으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사실 법적 문제 없고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수업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이 게임은 테마가 없는데 내가 한번 테마를 입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리터러시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이번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메커니즘, 복잡하죠. 예,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게임 뭐 100개씩 사가지고 연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나가 떨어질 겁니다.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게임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운삼기칠? 운적인 요소가 30%, 운적인 요소가 30%, 또, 전략이 70%, 아니면 운적인 요소가 80%, 전략이 20%,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게임은 운빨이야. 예, 운빨일 수 있어요. 예, 개발자가 운빨이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건 완전 주사위 빨이네. 예, 그 주사위 빨을 의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든 운적인 요소와 전략적인 요소가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 메커니즘의 가장 큰 기둥이에요. 자, 운적인 요소가 강한 게임을 저희가 주로 파티 게임이라고 합니다. 즉, 이 운적인 요소가 강하면요,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게임들은 어느 게임이 좋을까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할 수 있는 온세대 가족 게임에 이런 요소가 강해야 됩니다. 네. 운적인 요소가 강해야 아이들도 이길 수 있어요. 예, 운적인 요소가 없으면 아이들은 절대 어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략을 더 많이 어른들이 잘 세우기 때문에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 절대 어른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운적인 요소가 강하면 유치원생이 어른을 이길 수 있고요. 저도 파티게임 하다 보면 제 딸한테 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제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면 파티게임이 되고요. 반대로 이 전략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면 전략게임이 됩니다. 자, 이 파티게임은 온 세대에 거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족게임. 예,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중요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티게임은. 나 파티게임에서 1등 했어. 그거 자랑이 될 게 못해요. 운으로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파티게임은, 1등, 2등, 3등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게임을 같이 즐기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웃고, 누가 꽝이 나왔어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파티게임이죠. 자, 하지만 이 파티게임은 조직화된 그런 대회 같은 거는 할 수 없겠죠. 자, 반면에 전략게임은 운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예, 운적인 요소를 많이 없애고 대신 전략성을 강화시킨 게임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 그랑프리가 있죠. 대표적인 게 카탄이라는 게임, 또 최근에 가장 핫한 게임이기도 한 스플렌더, 루미큐브, 티켓 투 라이드도 이제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운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내가 행동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것이 이 게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전략, 그 전략성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면 이건 전략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운적인 게임, 운이 강한 게임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 반대로 내가 전략성 있는 게임을 어떻게 게임에 구성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딱 두 가지 컴포넌트로 그 구현하는 방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적인 요소인데요. 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운적인 요소는 대부분 주사위를 씁니다. 네. 1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가 가장 많이 쓰지만 1부터 4까지 20, 12개, 8개, 이것도 8개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6개짜리 눈으로 하나의 숫자를 나오게 하는 확률은 6분의 1이죠. 네. 20개짜리 주사위로 어떤 숫자 나오게 하는 건 20분의 1입니다. 네, 확률이죠. 운입니다. 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사위를 활용하면 다양한 어떤 그런 확률의 운을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짜리 주사위뿐만 아니라 이게 4개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 자, 주사위를 활용하는 게임에는, 주로 하는 게임에는 운적인 요소가 강하고 파티 게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전략인데요. 전략 게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카드를 활용합니다. 왜냐면 카드라는 것이, 운으로 뭐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 손에 있는 카드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하나비 같은 게임, 내 카드, 나만 그 카드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뒤집으면 하나비 같은 그런 게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카드 게임은 내 손 안에 있는 카드는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떤 거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거를 버리고 그런 것들은 본인의 선택이죠. 내가 카드를 선택한다는 거. 즉,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수, 나의 전략 이런 것들이 이 카드를 통해서 이 전략성을 구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주사위와 카드 이것이 대표적으로 운적인 요소와 전략적인 요소를 좀 다르게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는 무조건 운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사위를 활용하면 전략성도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라스베가스라는 게임이에요. 한 사람 앞에 8개의 같은 색깔의 주사위를 갖고 8개를 다 던집니다. 자, 그 8개의 주사위가 어떤 눈이 나오는지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운적인 요소죠. 자, 그런데 주사위가 나온 결과를 보고 한 숫자의 주사위를 몰아서 내가 어느 카지노에 놓는 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제가 숫자 4개짜리 주사위들을 카드에 넣을 수도 있고 숫자 3개짜리 아니면 5개짜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굴린 것은 운적인 요소이지만 그 주사위들을 내가 선택해서 배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선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를 활용해서도 운적인 요소와 전략성을 동시에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카드는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보고 내는 거는 저의 어떤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손에 있는 카드를 상대방이 뽑아간다? 예, 이건 레인보우 세븐이라는 제가 개발한 아주 졸작인데요. 재미있습니다. 자, 7장의 카드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 카드에서 인물 한 장을 뽑아요. 자, 7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된 거는 다 전략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카드를 가지고 어떤 룰을 적용하에 따라서 이것이 운적인 요소도 가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사위와 카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카드를 가져오는 드래프트 방식이나 또 교환하는 방식, 또 카드를 어떻게 배치하고 더미를 어떻게 쌓는지, 더미를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주사위도 한 개를 구르는지 두 개를 구르는지, 주사위 눈을 곱할 것인지 뺄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운적인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두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이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사위나 카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내 수업 보드게임을 운적인 요소를 몇 프로 할 것인지 또 전략적인 부분을 몇 프로 할 것인지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몇 프로 컴퓨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절반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변경하면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부단히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이 보드게임, 수업 보드게임을 개발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좀 지루한 강의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보드게임이 갖고 있는 기능성, 그 다음에 미적인 요소, 또 구조적인 요소. 구조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또 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런 기본적인 문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그 본인의 어떤 고민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용화된 게임을 보면서 이거는 운적인 요소가 강하네. 이거는 전략성이 강하네. 이거는 그 기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테마가 없는 추상 전략 게임인데 내가 원하는 테마를 넣을 수 있겠다. 아니면 이것은, 이거는 좀 디자인이, 그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미술 전문가, 일러스트 전문가가 필요한 게임이구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존 나와 있는 게임들을 분석할 때 이 세 가지 요소, 보드게임의 이 3요소를 기능과 구조와 미, 이 3요소를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서 보드게임을, 더 많은 보드게임을 해보시고 즐겨보시고 또 분석해보시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수업 보드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수업 보드게임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